전공이 패션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패션 하시면 제일 먼저 기억에 떠오르는 게 뭐부터 떠오르시나요? 네, 환경과 연결해서 생각이 좀 되십니까? 가장 제품에 관련해서 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오염을 제일 많이 영향을 미쳤었던 패션 산업에서 최근에 있어서 왜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는지 그 부분을 오늘은 이 환경 문제와 또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디자인에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적 사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논하려고 합니다. 앞전에 보신 것처럼 글로벌 환경 문제와 영향이 미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오염, 방사, 인구 증가의 문제 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Changing our climate and threatening our way of life. As the world gets hotter, the climate will change and some of the extreme effects we have witnessed will become more frequent. If we could see the gases, the causes of the problem would be obvious to everyone. Government, industry and individuals acting together to tackle the problem. For more information and to get involved, visit climatechallenge.gov.uk. 결국은 인간이 개발과 발전이라는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한정적인 자원의 물질들을 사용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벌목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 현상들을 이끌어내고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기후 변화의 현상을 가져오게 됐고 여러 가지 재난과 피해가 우리의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또는 인구 증가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쓰레기 또 토지의 오염 등 너무나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신경을 잘 쓰지 못하는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파괴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환경 문제는 또한 우리가 멸종 위기의 동식물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60초당 결국 1분 안에 한 종씩 사라지고 있는 그 희귀 동물들이 꽤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환경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바로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쓰나미 현상과 같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 현상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 자연 파괴 현상이 가져오는 그 위험성,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한 디자인을 필요한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에콜로지라고 하는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독일의 어네스트 헤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우리 1869년에 이 에콜로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책을 저술했었던 레스터 밀브레스라고 하는 이 학자의 말에 의하면 결국은 에콜로지적인 그 학문은 생물과 또 생물 자체 또 생물과 환경이 서로 주고받는 상호 관계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원리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생각하는 그런 학문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9세기에 바로 얼마 전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의 자원들이 한정적으로 있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자연의
여러 가지 그 파괴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사고할 수 있도록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윤리관 또는 생태윤리관이라고 하는 이 학문적인 것이 또 친환경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환경윤리관 또는 생태윤리관은 바로 인간과 자연의 그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동안 우리 세계는 그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환경적인 문제도 테크놀로지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존엄성을 가지고 그것을 윤리적인 생각으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무엇보다 자연과 생태계가 서로 단일하고 또 안정성 있고 다양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균형과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서로의 조화를 꾀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철학이 바로 생태윤리관 또는 환경윤리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에콜로지나 또는 그러한 것들 또 생태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되는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1962년에 발표된 이 학문의 책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자들은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인문학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이 책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친문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환경법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조약을 만드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얼스데이도 사실은 이 책의 그러한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1970년에 처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태학 또 생태윤리관 또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성향에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실질적으로 또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한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20세기 이전 이후를 통해서 우리의 소비 형태의 디자인 경향을 생산력 중심의 디자인 또는 아날로그형 마케팅 중심의 디자인 등으로 그 변화의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21세기는 갑작스러운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가지고 오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변화 가운데 우리한테 요구되는 또 사회적인 그 제품 디자인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이야기되냐면 과거의 산업시대에서는 생산자 중심의 디자인을 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치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환경 문제들이 여러 가지 그 폐수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말쯤에 가서는 거의 마케팅 중심으로서 더욱 효과적인 효과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게 되면서 이 당시에 이제 환경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되고요. 또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시대를 지금 두고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창의성과 테크놀로지를 강조한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보다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디자인을 통해서 많은 제품을 새로운 항상 트렌드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디자인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환경에 있어서 조금 주도적인 오염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그러한 그 디자인이 결국 환경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버크민스터 플러라든지 또는 패커드가 얘기하는 그 사회적 폭로를 이끌어내는 숨은 설득자들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생산자들이라는 이 책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은 광고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소비가
결국 과잉된 소비를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또 자원을 고갈시키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반디자인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영향을 미친 그러한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기업은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뭐죠? 이윤 창출이죠, 그렇죠? 새로운 제품을 판매를 하고 또 개발을 하는 가운데 이윤을 창출하는데 그것이 요즘에 새로운 소비자들의 그러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뭔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러한 제품을 보여줘야 하는 디자인이 경쟁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별화시킬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성을 가져오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있어서 독창성, 적응력, 시험 가능한 디자인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전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후변화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국가적인 대책, 그러니까 정책적으로서 이것이 더 논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밑에 나오는 그 환경 규제 강화 이러한 것이 세계적으로 압박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ERP 들어보셨습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양을 그것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2009년 EU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제품의 에코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에 무역을 할 때는 이러한 환경적인 그 규범에 걸리지 않도록 제대로 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최근에 있어서 그 친환경 디자인을 일컬을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이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이런 것을 듣는 것이 아직은 좀 익숙치는 않으실 텐데 이러한 그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또는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러한 그 지속 가능성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된 데에는 1992년 브라질에서 있었던 그 세계 유엔 대표들이 리우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개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빠른 속도에 의한 발전이 아니라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도록 장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인의 하나의 행동 강령으로서 이것들이 발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되어야 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 또 이제 21항에 가서는 그러한 그 개발을 성취하고 또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 세계의 청년들의 독창성, 이상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 이런 것들이 장려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그린 디자인, 에코 디자인 또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또 환경을 위한 디자인으로서 그 용어들이 불리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이전의 그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에서 무엇이 더 강조가 됐냐면은 이 경제적인 성향의 상호 관계들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친환경 디자인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모양이나 형태적인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세련된 느낌이 좀 드셨던가요? 아니죠. 뭔가 친환경 디자인하면 어설프고 왠지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성향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서 친환경, 환경적으로도 유해한 것이 아니면서도 모든 인간, 대부분의 인간 또는 기업들 또는 나라들은 결국은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또 이상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적인 그런 디자인을 그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무엇이 환경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디자이너의 어떤 책임과 역할 이러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 디자인적인 사고 이것이 비단 디자이너의 생각에만 필요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대시그나레라고 해서 그리다라는 뜻 외에도 설계하다, 계획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은 결국은 어떠한 설계 또는 의도된 어떠한 그 계획을 이끌어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교육적인 것이 바로 디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자인하는 생각이나 또는 행동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친환경적인 사고와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디자이너의 책임 의식 또는 역할 이것을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이 이 빅터 파퍼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인간을 위한 디자인 꽤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이분의 경우 디자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의미 있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노력 여부가 따라야 되고 이러한 것이 그 사용자의 요구나 또는 목적 지향에도 맞아야 되지만 또는 그 기능성과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그 기능 복합체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것이 결국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게 그러한 모든 사고를 하고서 제품을 만드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고 또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책임 있는 테크놀로지 그 기술적인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디자이너가 아니라 디자인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보편성이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보편적인 여러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목표들을 이룰 수 있도록 팀워크로 작업을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책이 비록 70년대에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우리 21세기를 향해서 특히 친환경적인 성향을 고려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그 디자이너의 책임 의식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패션 쪽에서 과연 패션에서도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영향이 있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 연도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상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한 환경 제품으로서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 등장하기까지 실질적으로 패션 산업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이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의식 있는 그 디자이너들의 노력이 초기부터 또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주로 뭐 자연의 컨셉을 가지고 자연적인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지는 그런 제품을 디자인한다든지 아니면 메시지 티셔츠를 가지고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소극적인 방법에서 그것을 시도를 했었다면 80년대 이후부터 중요시되는 환경 문제가 결국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좀 적용 가능한 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패션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에코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개념의 친환경 성향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사실 우리가 입다가 버리는 그러한 옷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또한 그 옷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버려지는 그러한 짜투리천만 하더라도 너무나 방대한 양이 결국은 쓰레기 더미로 나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의식하고 이제 소위 지속 가능한 디자이너라는 분들께서 최근 21세기 있어서는 좀 더 그것을 조직적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친환경 디자인의 그 기본적인 원리 프로세스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의 기획 단계
단계에서 이미 다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와 또 다시 재활용돼서 상품의 재탄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 과정을 고려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환경에 덜 위해할 수 있는 원초적인 그 재료들을 사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옷감을 만드는 그 섬유 자체가 결국은 재활용된 섬유라든지 여기 보시면 사용한 옷 또는 뭐 페트병을 잘라서 만들어진 새로 조직된 섬유를 가지고 옷을 만든다든지 또는 가능하면 천연 자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나 또는 식물성 섬유 계통에 관련한 천연 소재를 좀 사용하자는 것이죠. 그 옥수수 전분에서도 사용되는 그러한 그 천연 섬유의 재료들은 나중에 쓰레기가 돼서 땅에 묻힐지라도 다른 플라스틱 제품과 같은 다른 안 좋은 제품들과는 다르게 금방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제품으로 재활용과 재생 디자인에서 성공했었던 그러한 그 브랜드들이 특히 대기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 또는 뭐 나이키 또는 텐신이라고 하는 이 대기업 쪽에서는 처음에 사용한 그 원단을 다시 이제 다 사용한 뒤에 폐기 처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그것을 무조건 쓰레기 더미로 버려졌었는데 이것을 수거를 해서 다시 분해를 하고 다시 수세를 거쳐서 완전히 정가는 다른 또 제2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한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인 쪽에서 또 성공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기농, 오가닉 커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어떤 거였나요? 우리 기존의 농작법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실질적인 그 과거에 사람들이 했었던 그 농작법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천연의 좋은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검증제도처럼 돼서 이 유기농 면이나 또는 마 같은 제품들 또는 그 양이라든지 양털을 이 인증을 받는 곳은 하나의 그 좋은 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 특수 그 지역의 공동 사회까지도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윤리적이고 또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성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패션 산업에서 친환경적인 성향으로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장바구니 많이 사용하시지요? 네, 선생님들이셔서 더 실천 많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상 이 장바구니를 든다는 거, 이코백. 한동안 우리 왜 I'm not a plastic bag이라고 해갖고 유행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나는 비닐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문구 자체를 가지고 이 작은 운동이 결국은 우리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환경적인 여러 가지 그 피해 현상들을 좀 줄이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또 여기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왜 큰 트럭에 그 보면은 주로 비를 막기 위해서 그 방수가 되는 특수천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폐기가 됐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오려서 새로운 가방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아직은 이 가방의 비용이 사실상은 높습니다. 그 높은 비용 가운데는 희귀성 있는 단 하나의 제품일 수도 있긴 있지만 이런 그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환경적인 부분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있어서는 의식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가능한 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있어서 그 지속 가능한 그 디자인 안에
안에서 노력하는 것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보다 환경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을 한다든지, 또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워크숍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인식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어떠한 것이 위의 요소로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효과적인 방법을 이끌어내는지.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창의성에 의한 미래 사회에서의 어떤 경쟁적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좀 차별화된 새로운 디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가 돼야 되면서, 또 그 창의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는 제품 나름의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기본이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련된 감각 내지는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제대로 된 상품을 갖춘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또 전달하기 위해서는 에콜로지 사고를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계속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또 저처럼 이제 교육의 현장에서 쓰는 우리들은 정말 제일 먼저 환경 문제를 항상 인식하고 있고, 또 특별히 대체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계속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지속가능한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 방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쪽은 솔라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태양열을 가지고 만든 포레스트, 숲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붙어 있는데요. 환경적 그 우리 자연에서 얻어질 수 있는 무궁한 그런 에너지, 또 한쪽은 풍력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모아지기도 하지만 또 외관상에 있어서도 멋진 이런 신비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한 사고를 창의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나오도록 우리 모두가 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좋은 디자인을 통해서 표현을 할 때 사회와 또 그 공동체질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또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는 초기,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하는 처음 단계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술, 기능 또는 사용, 재료에 있어서 과연 지속 가능성은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연결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할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이나 어떠한 그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어떤 디자인 솔루션을 찾을 때는 항상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생태적인 요인들의 그러한 상관성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미래 사회는 좀 더 밝은 아까 처음 시작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환경의 여러 가지 충격과 문제들은 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환경과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